여러분 이제 보다시피 제2단원은 선사문화와 국가 형성입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범주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입니다. 알겠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선사문화와 국가 형성이라는 단원명으로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2007년부터 2014년 7급 국가직 지방직 선사문화 국가 형성 관련 문제는 총 17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2007년에는 국가직에서 한 문항이 나왔어요. 초기 여러 나라의 모습이 나왔는데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이렇게 고조선이 망하고 한 사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이런 초기 여러 나라들이 형성되죠.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면서 뭉치면서 이제 완전한 국가는 아니지만 고구려 백제신라처럼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구성하지 못하지만 초보적인 초기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그런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냅니다.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 초기 여러 나라 모습들이 말이에요. 여기서 2007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옵니다.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번 7급 문제 나와주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홀히 정리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춰놓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 어려운 것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7급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해야 돼. 심오한 내용을 해야 돼. 이론 수업을 잘해야 되면서 말이지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망합니다. 국사만 1년 내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1회독 하는데 1년 걸립니다. 되게 선생님들이 1회독, 2회독, 3회독 막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거, 고등학교 수능에 걸맞는 그런 내용만 잘 해도 85점 나옵니다. 나머지 두세 문제 갖고 승부를 겨룹니다. 알았어요? 그거 잡자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내용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잘 보자라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선사문화와 국가 형성 이 단원에서 초기 여러 나라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또는 기초적인 아주 정석 풀이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해요. 같이 합니다. 같이. 그 다음 이제 2008년에는 두 문항이 나왔어요. 이 단원에서. 그래서 고조선의 발전 과정과 아까 얘기한 초기 여러 나라 모습이 나왔고요. 고조선의 발전 과정. 그래서 이 고조선의 발전 과정도 이렇게 2009년에 또 두 문항이 나왔으니까 벌써 세 문항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알겠어요? 또는 뭐 비파형 동검 또는 뭐 미송리 토기 이런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들과 함께 잘 나옵니다. 역시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사시대 유적지와 관련된 문제, 선사시대의 생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사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구석시대만 따로 나온다든지 또는 신석기만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전체가 다 뭉뚱그려서 종합적인 구석기와 신석기와 청동기 또는 신석기와 청동기와 초기철기 이렇게 묶어서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문제 패턴이 어떤 유적지를 보여주거나 유물을 보여주거나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내용을 찾아라 또는 뭐 틀린 내용을 찾아라 이렇게 뻔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어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에도 여전히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문제 이렇게 항상 두세 문제씩 꼭꼭 나와주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보니까 총 17문항이 나와서 아마 전체 퍼센테이지가 한 11% 정도인가 출제가 됐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냐? 그 다음으로는 난이도별로 구분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때 굉장히 그 함정에 빠지거나 또는 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들을 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준을 난이도를 상이라고 했을 때 그 난이도란 아주 심오한 이론을 담고 있거나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능 한국사를 공부하고 또는 중고등학교 때 내신 한국사를 공부하고 또는 공무원 9급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왔던 내용에 비해서 개념이나 단어나 용어가 듣보잡이 나왔다, 생소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려운 겁니다. 답을 고르기 까다로운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난이도 상으로 잡았는데 총 3문항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선사문화와 국가 형성은 어때요? 아주 문제가 비교적 중 아니면 하 수준으로 쉽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그냥 보면은 답이 저절로 나오는, 알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문제를 하로 잡았는데 되게 거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중점 되는 문제가 네문항 정도 나왔다. 어때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쉬운 것들은 전부 다 9급 이상입니다. 수능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기를 잘 다져야,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 역시 이런 문제들을 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출제 내용입니다. 단원별 출제 내용 다시 뜯어봤어요.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선사시대의 생활상,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이렇게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잘 나와요. 보세요. 네 문항 가운데 여러 시대가 한꺼번에 한 문제에 종합되어 있는 문제가 벌써 세 문항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 이렇게 그 구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맞비교한 문제가 또 한 문항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지금까지 네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생활상만 묻는 게 그렇고요. 유물과 유적지만을 따로 떼어서 유적지나 유물을 연계시키는 그런 문제, 타나미 발견 유적지, 여주 후남리 유적지, 부여 성궁리 유적지, 소천 화금리 유적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처음 들어본 유적지일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7급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겁먹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 하에서 하나 살짝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 다월에서, 예, 부시 출토됐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역시 네문항이 나왔어요. 네문항이 나왔습니다. 고조선 문제가 위만조선과 관련된 문제 하나,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문제가 두 문항이 나왔는데, 이거 고조선의 전형적인 그런 유물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고인돌과 관련된 문제도 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역시 미송릭 토기도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세력범위와 관련된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수능에서 많이 접해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기 여러 나라의 모습 그랬는데 7문제가 나왔어요. 얼마나 출제 빈도가 높은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국가의 정치적인 특징들, 아직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부족장의 힘이 강합니다. 연맹 왕국이 형성됐습니다. 그중에 옥저와 동해는 연맹 왕국이 아니라 그냥 군장국가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특히 또 사만 같은 경우는 신지견지라고 하는 대족장과 읍차불회라고 하는 소족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옵니다. 알겠어요? 수능에서는 별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의 여러 가지 풍습들, 결혼 풍습, 매장 풍습 또는 뭐 특산물 이런 것들이 함께 껴서 나옵니다. 초기 국가의 사회 풍습들, 종합적인 문제가 잘 나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 고구려의 모습, 결혼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옥저와 사만, 또 초기 국가의 사회 풍습, 이렇게 적나라한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초기 여러 나라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원에서 출제된 내용들을 제대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형별 구분은 다른 선생님들이 별로 하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만, 저만 이렇게 독특하게 유형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유형이란 말은 개나 소나 다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유형은 유형이 아니라 토픽입니다. 주제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다루고 있는 유형은 주제고요. 제가 다루고 있는 유형은 뭐냐?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 머릿속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에 맞춰서 요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구나. 하나의 유형을 이런 스타일, 이런 타입의 문제들을 하나로 묶음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수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문제 인식 능력, 그죠? 또는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 가치 판단과 무슨 능력 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유형은 출제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 인식 능력, 이 문제 인식 능력이라는 유형이 여러분한테 주는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서 문제를 내라, 이런 문제이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출제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럴 때 요건 시간에 중점을 둬야 돼. 연대를 외우거나 시간 순서를 알거나 시대를 구분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시간 유형이야 라고 간단하게 압축했습니다. 알겠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질구레하게 나눌 필요 없어. 이거 세종대왕이 한 일만 알면 다 알아. 이거 다산 정약용이 한 일에 대해서만 쫙 깨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인물로 분류했어요. 알겠어요? 이건 뭐 김원봉이 한 일을 알면은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인물만 제대로 공부하면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사적인 팩트를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바로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인물로 분류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유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단원마다 다른데 제 1단원에서는 주로 인물이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선사시대는 인물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구석시대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뼈다구밖에 없습니다. 그 뼈다구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흥수아에 이렇게 광산 그 현장 소장 이름을 붙여서 흥수아이라고 했지, 그 사람은 인물이 아닙니다. 흥수가 인물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인물이라는 유형이 없습니다. 대신에 근현대나 조선 후기, 조선시대 가면 아주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히 고려시대 인물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형이란 단원마다 그 단원에서 내는 문제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단원마다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물론 이 유형은 선생님이 내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선생님이 꼴리는 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하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 대신 제 스타일에 익숙해지면은 아주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생각하는데 유용하게, 공부하는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볼까요? 사실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묻는 문제. 이 팩트가 시험에 아주 굉장히 잘 나옵니다. 거의 모든 역사 문제는 팩트를 묻고 있다, 사실을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팩트를, 그죠? 우리가 이제 팩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건이나 또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건과 사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초딩 때 다 배웠습니다. 이미 초딩 때 선생님이, 야, 너네들 말이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줄 아니? 그 사건을 정리하는 자가 누군지 아니? 신문 기자야. 그럼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다 말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 기사를 쓰는 방식을 이미 초딩 때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신문 기사를 쓴다라고 배웠죠. 이 육하 원칙이란 뭡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사람이. 그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언제? 그 다음 뭐? 어디서? 그 다음 뭐? 무엇을? 어떻게? 또 뭐? 왜? 이렇게 1, 2, 3, 4, 5, 6 이 6가지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정리합니다. 지금이야 신문 기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죠? 어떻게 기사를 쓴다고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씁니다. 그러나 옛날 일들은 누가 기사를 썼을까요? 역사관들이 썼습니다. 사관이라고 하죠. 사관. 그죠? 김부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다룹니다. 또 뭡니까?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청에 수록된 이 사관들이 사초라든지 의정부 등록이라든지, 그죠? 또는 뭐 승정원 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신문 기자들이 어떤 팩트를,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육하 원칙대로 다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는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다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는 뭡니까? 누가는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문제 유형에서 말할 때 대개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때 사람을 많이 묻더라. 왜냐?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게 역사예요. 인간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역사가 아니고 자연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인간이 한 행위, 인간이 만든 사건들은 전부 다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의 주인공은 뭐냐?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뭐냐? 인물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는 말이에요. 역사는 사건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다룹니다. 시간을 중시하는 학문이에요. 역사는 시간을 중시하는 학문입니다. 알겠죠? 지리는 공간을 중시하는 학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리와 역사가 다릅니다. 예. 역사는 시간을 중시하는 학문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언제란 바로 뭐냐? 시간을 다루는 겁니다. 시간. 그죠? 시간을 다루는 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맞는 것은, 그 시대의 유물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전부 다 묻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시간을 이렇게 시기, 연대나 시간을 묻고 있는 문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유형을. 그 다음에 어디서는 당연히 공간이죠. 공간. 그래서 공간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공간이요. 지역이죠.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이미 통사적 문제에서 풀어봤잖아요. 벌써 어느 특정한 공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평양 해가지고 평양에서 일어난 일기 쫙 만들어 놓고 늘어놓고 이 중에 맞는 것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강화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렇게 공간도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한국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의 거의 대부분은 누가 언제 어디서 즉 인간 시간 공간을 묻는 게 태반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무엇 속에서 물어요? 사건이라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물을 때 주로 이걸 묻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이것은 전개 과정이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왜는 뭐냐? 그것의 원인입니다. 원인. 그죠?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너무나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자, 1884년에 여러분이 아주 잘 다뤘던 갑신정변이라는 팩트가 있습니다. 사건이죠, 사건. 자, 나눠보세요. 갑신정변과 관련된 사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모조리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그 사람들 뭉탱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갑신정변을 주도한 그 주모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급진개화파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인간을 다루는 가장 큰 그릇이야. 이 급진개화파라는 이 그릇 속에는 같은 색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김옥균입니다. 당연히 박영효입니다. 자, 김옥균, 박영효 이외에도 또 다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등이 있는데 알겠어요? 물론 다 외우면 좋습니다. 다 외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갑신정변을 주모자 그럴 때 급진개화파라는 큰 그릇 속에 딱 묶어놓고 박영효, 김옥균, 그죠?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여기까지만 알아둬도 좋습니다. 한 사람만 더 기억하세요. 누구냐? 서재필까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독립협회를 만들거든요. 이 독립협회하고 연결되는데 결국 갑신정변을 주도한 사람들의 그 세력이 독립협회랑 연결된다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재필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데 갑신정변을 예로 들자면 급진개화파라는 집단 세력으로 사람들을 묶고 구체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갑신정변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제는 이미 어떤 사건을 다룰 때 대개 그 사건 이름 속에 언제가 담겨 있어요. 갑신정변이라는 게 뭐냐? 갑신년에 일어난 그 쿠데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갑신년이다. 갑신년이 뭐냐? 언제냐? 구체적으로 1884년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보기에 문장으로 나오는데 갑신년에 김옥균, 박영효 등이 알겠어요? 우정국 낙성식에 참여한 온건 누구야? 개화파. 그러니까 뭐 친청 사대주의자 민씨 일파들을 도륙을 내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갑신정변은 말이야. 갑신정변이라는 이름이
개념화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누구를 보여주거나 사람을 보여주거나 그 당시 시간을 보여주거나 또는 장소 어디라고요? 우정국에서 그죠? 낙성식이 거행됐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고종 임금한테 쫓아가서 전하 저희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정치 이상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 정치 강령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세요. 신정강령 14개조를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나 이제 어때? 일본의 그 뭡니까? 청나라의 개입으로 결국은 일본이 도와주지도 않고 청나라의 개입으로 결국은 실패로 끝나가 말았다라고 하는 게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 시기, 장소죠.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육하 원칙대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면 대개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잡힌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과관계를, 사건의 인과관계를, 이게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그죠? 이 스토리를 쫙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재미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스토리가 없으면 말이죠.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스토리란 뭡니까? 인과유로 법칙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고 이게 때문에 이게 일어나고 이게 또 이것을 유발하고 이것을 결과는 이걸 낳고 이러면 어때요? 끊임없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술술술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선생님들이 스토리텔링 하면서 짚불도 맨날 밑줄 그어라, 암기해라, 별표 만땅해라 뭐 이런 소리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스토리를 제대로 하나씩 알고 있고 이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 머릿속에서 재조직화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다시 합니다. 유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사건 자체를 묻는, 스토리를 묻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다. 유형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그동안에 입시 위주로 또는 성적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암기 위주로 그냥 첫 대가리만 따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딴 식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의 역사교육이 다 망쳐왔습니다. 그 망쳐온 역사교육의 산물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사가 힘든 거야. 국사가 아직도 재밌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만화를 보든지 엄마가 사주신 한국사 이야기책을 읽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스토리텔링이 형성되어 있는 누구한텐가 역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역사가 술술술술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사건 위주로 사건의 스토리를 꿰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료나 사료를 독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점차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7급은 좀 덜합니다. 9급은 많이 넘어왔어요. 한 60%, 70% 이상 이제 사료나 자료 문제가 나오는데 7급은 아직도 직관적으로 묻는 직문직답, 알겠죠?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보기 없이 그냥 제시문 밑에 바로 선택지 1, 2, 3, 4 이렇게 바로 나오는 그런 직답형 문제가 여전히 40% 정도가 나옵니다. 7급에서는. 그러나 7급도 점차 문제가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자료를 주어주거나 그래프라든지 또는 뭐 도표라든지 만화라든지 수능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아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만화나 그림이 별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아.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런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죠? 사료를 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강박관념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마다 사료를 정리해 준답시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며 또는 뭐 그 일연의 삼국유사며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직접 아이들한테 그걸 읽히면서 그 강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냐? 사료란 원사료죠. 원사료란 이미 이 사료는 누구에 의해서 검토된 거야? 역사학자들이 예, 이 사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교과서를 만듭니다. 교과서 텍스트죠. 텍스트. 여러분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 그 텍스트가 되게 역사학자와 그죠? 학교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 이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원 사료에 근거해서 본문을 씁니다. 본문. 이 본문 텍스트가 바로 뭐냐? 원 사료를
원사료라는 모래에서, 알겠죠? 모래밭에서 건져낸 모래입니다. 여기에 시멘트를 얹어서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텍스트로 고정시켜 놨습니다. 알겠어요? 요걸 공부해서 우리는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그런데 이 시험에서는 자, 이 문장이 나오게 된 것은 요것 때문이란다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들이 해야 될 일을, 즉 원사료에 대한 독해나 해석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텍스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료의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이 표현 양식을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복잡한가요? 다시 말하면 되게 사료 쫙 놓고 이거 읽어보고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료는 문제를 풀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되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내용이다. 거꾸로 이 내용을 통해서 사료 내용을 역으로 추론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료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사료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사료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료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사료만 좀 따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풀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역사가들이 써놓은 한국사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서 그 내용을 테스트 받는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 역사가가 아닙니다. 사료를 분석하고 사료를 해석하는 것은 역사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예, 사료를 독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텍스트 안에서, 알겠어요? 문제를 풀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갖느냐, 그런 문제인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든지 또는 어떤 수험생들이든지 사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분명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세우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사료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모아놓고 문제만 계속 풀어오면 아하, 이건 김부식의 삼국사기 가운데 삼국사기를 왜 써야 되는지 인종임금한테 보낸 그런 표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몇 개만 풀어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 이건 국채보상 기성에서 나온 국채보상운동 때 나온 글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료만 따로 놓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아, 이건 무슨 내용이야? 이건 묘청은 때 나온 사료야. 이건 뭐 그 단군 신화와 관련된 사료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7급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7급은 사료를 많이 해야 돼.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돈입니다. 쓸데없는 헛 공부를 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차라리 그냥 돈을 줘버리고 말지, 내 시간을 1년을 또는 뭐 몇 개월을, 국사를 한 회도 거는데 몇 개월을 소비한다. 이거 완전히 젊음을,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간을 착취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착취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젊음을, 여러분들 청춘을 착취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는 유적이나 유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림, 문화재를 보여주고, 예, 이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도 풀어봤더랬습니다. 마지막 36번 문제가 그거였죠? 그죠? 자, 이렇게 되게 이제 2단원에서는 사실 자체를 묻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자료나 사료를 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나, 그 다음에 문화재를 보여주거나, 또는 뭐 그 시기를 묻거나, 이런 문제들로서 문제의 유형을, 스타일을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상 그렇고요. 내용상. 문제의 형식상은 또 어떠냐? 형식적으로는 자, 보다시피 자료를 보여주고, 특히 이제 도표나 자료를 보여주고, 예, 거기에서 답을 골라라라는 자료 제시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 이것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동의하죠? 그죠? 점점 많이 나오고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직답형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문제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 내기 쉽거든요. 그냥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문제 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위원놈들 보면은 과거 그 2007년 이전급 문제들 보면은 정말 난삽하고요. 그냥 출제위원들 그냥 싸다구를 때려주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문제는 그냥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 이런 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 직답형 문제를 내면서 말이죠.
기존의 문제와 차별화를 시키려면 어때요? 이미 나왔던 문제 말고 다른 용어를 써야 돼. 그러니까 생판 듣지도 못한 것들을 집어넣어놓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야? 7급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박사과정 애들도 못 풀겠어. 이런 문제가 여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마. 역사 공부를 그렇게 쉬면 안 되는 거야. 다 암기해야 되는 거니? 그게 아니야. 역사란 인과율을 따지는 거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종합 결론을 내리는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사고력과 그죠? 역사적인 판단력 또는 비판력 이런 것들을 생기게 해야 진정한 역사 공부야라고 출제의 스타일을 바꾸게 했거든요. 더구나 이제 이명박이 지금 뭐 삽질해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4대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많이 헤쳐먹었죠. 근데 하나 잘한 점이 있다면 공무원 시험 문제를 많이 다운그레이드 시켜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도 볼 수 있게 해주라라고 해가지고 사회니, 과학이니, 수학이니 이런 과목을 보게 해서 행정법이나 행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고졸자들도 고등학교 시험에 의시하도록 해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스타일도 수능 유형에 가깝게 해라. 아마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시험 문제의 스타일 알겠어요? 이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 수능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이렇게 자료 제시형이 많이 나오고 폐단이 많았던 직답형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추세에 있더라. 사료를 제시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답을 고르는 사료 제시형 문제도 나온다. 알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